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혼에 대한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생명체에 있어서 능동성은 무엇이며 인간의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능동성이 크다고 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능동성에 대한 반대말은 수동성으로서, 수동성은 자체에 의해 스스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하여, 즉 외부에 의지하여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움직임이라는 것을 생명체에 있어서 살아있음으로 바꾸어 생각하면서 능동성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살아있는가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동성이 100%라고 하면 능동성이 0, 0%라고 하는 의미로서 전적으로 외부에 의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결국 살아있음 입장에서는 조금도 자체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개체가 살아있음에서 100% 수동적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이 찰나일 뿐이라는 뜻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따라서 능동성이 커질수록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시간이 길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완전한 능동성, 즉 100% 능동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느 것에도 조금 의지함이 없이 철저히 자체적으로 존재함을 뜻하면서 이는 원초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구히 존재해 갈 것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완전히 능동적인 존재는 이치를 내용을 하는 신에 해당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은 태초부터 있었고 전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러나 임시적이면서 유한이며 불연속적인 물리세계에는 언제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는데, 그걸 느낌으로서 아는 인간으로서는 언제 어디에나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그런 존재가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능동성이 클수록 이치와 진리를 많이 깨달아 훌륭하고 큰 혼을 가진 생명, 그래서 신에 가까이 있으면서 넓고 오래 사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때 살아있음은 육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주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넓고 오래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왔다시피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이치와 진리가 더 원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더 영구적인 것이며 더 물리적인 시공간을 넓고 오래 걸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이치와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가 더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보다는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식인보다는 이치와 진리를 많이 깨달은 현인과 성인이 더욱 넓은 지역에서 더 오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또 추앙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굳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넓게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성인 입장에서 보면은, 성인은 몇천 년
그리고 현이는 몇백 년, 지식인은 몇십 년 정도라. 그리고 상식인은 상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굳이 지역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적인 공간 입장에서 말해본다면은 성인은 전 세계, 또 현인은 어떤 대륙이나 그런 정도, 지식인은 한 국가 정도, 그리고 상식인은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그 인접지역, 가까운 지역 정도에서 기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2장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혼과 전체혼이란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 4.2장에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구나 지난 시간에는 많은 부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문장을 읽으면서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곳에서만 그런 추가 설명을 드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먼저 회상하시도록 그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에는 4.2장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적인 혼 또는 개인 혼과 전체적인 혼, 그런 타이틀로서 만유에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신의 속성이 들어있게 되는지, 생명에서의 신의 속성이 어떻게 이치와 진리의 깨달음에 의하여 보다 큰 개체의 능동성과 자유로 나타나는지, 만유에 신의 속성이 들어있으면 만유에 들어있는 이치와 진리를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지, 왜 혼을 생명체들에서 나타나는 신의 속성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체의 혼과 전체적인 혼은 각각 무엇이면서 어떻게 개체적인 혼이 전체 혼 내에서 존재하고 개체 혼을 이치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계속 키워가면 전체 혼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에 가까이 가는 개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오래 넓게 살아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릴 걸 먼저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 주는 4.3장 생명체들의 차이는 혼의 질과 정신활동의 크기에 따른 능동성의 차이이다,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하나의 소재들을 먼저 보면은, 생명체를 육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 생명체는 감각기관으로서 물리세계를 인식한다. 두뇌는 오감 이상의 사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기능을 갖는다. 두뇌가 발달할수록 지능이 높은 고등생물이 된다.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크게 깨달을수록 큰 혼을 갖추는 생명체가 된다. 혼의 주제하에 개체의 의지에 따라 현실에서 발휘되는 정신을 능동성이라 부른다. 큰 혼을 가진 생명체일수록 능동성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생명체이다.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주에 추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내용이고요. 꼭 중요한 부분에서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타이틀은 생명의 세계, 물질과 신의 중간적 세계 그렇게 되어 있고 4.1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 4.2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원과 전체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앞에 이걸 정리해드린 것은 연속성이 있게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그 타이틀을 넣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4.3장 생명체들의 차이는 혼의 질과 정신활동의 크기에 따른 능동성의 차이이다, 이런 타이틀 하에서 첫 번째 나오는 소재가 생명체를 육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짐작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물체와 물건을 구분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눈을 통해 크기나 모양으로 구별하는 방식이다. 이들을 더 세밀하고 정확히 구별해서 보는 방법은 오감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여 손으로 만져 튼튼함과 촉각을 느껴보거나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아보거나 혀에 대어 맛을 보는 것이다. 뭐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방식들은 생명체들이 가진 가장 초보적인 인식 기능인 오감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감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외형과 물리적 특질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다. 이들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은 전체의 기능을 살펴보거나 그 물건을 뜯어 내부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거 뭐 역시 아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인간의 오감 기능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부족합니다만은 이것을 확장해서 육체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보강해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드리면, 먼저 눈의 시각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을 보면 안경, 돋보기, 확대경, 현미경, 투시경, 망원경, 여기에 보다 전문적인 것으로서 엑스레이, MRI 또는 레이더, 스펙트럼 분석기, 이런 보다 전문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눈의 기능을 더 잘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프레시를 사용하든가 서치라이트를 사용하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하여간 부족한 시각 기능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귀의 청각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보청기, 소음 측정기, 음파 분석기,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코의 후각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코, 여러분 혹시 전자코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자적으로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공항에서 수화물을 검사하거나 그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관리하는데 쓸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면서 개발해가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냄새를 맡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혀의 미각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는 성분 분석기, 당도 측정기, 얼마 단가,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각종 과일들 당도를 측정하는데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도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인간의 부족한 미각 기능을 확장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촉각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는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계, 압력 측정을 위한 기압계, 강도 측정을 위한 어느 정도 단단한가 하는 것이죠. 그 측정기 등의 예를 들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러한 것들은 물질의 반응 성질을 이용하면서 인간의 감각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도구를
만들어서 보강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데요. 참고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물리적 성질을 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 물질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생명체가 무생물의 물체와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자체 의지, 즉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변화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율적 능동성은 변하는 환경에 대하여 적절히 적응해가거나 의지적으로 환경을 바꾸어가는 능력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주체적 의지, 즉 자유를 가지고 자율입니다. 자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동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맞게 바꾸거나 어떤 인위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그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체를 구분할 때 물체일수록 외형상의 모양과 물리적 특질들을 이용한다. 생명체들은 그들의 행동을 본다. 그리고 고등동물일수록 그들의 생각과 지혜와 정신활동을 본다. 같은 인간이라도 생각과 지혜가 다르고 정신적 활동과 삶의 가치관은 더욱 다르다. 인간 중에는 모습은 사람에 해당하나 생각과 행위에서 훌륭한 개만 못한 사람도 있다. 뒤에 말은 좀 과격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래도 넣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질에서 고등동물로 올수록 순수 물리적 성질에서 생각과 지혜와 정신 활동을 하는 것 위주로 생명 활동을 평가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다음 소재는 생명체는 감각기관으로서 물리세계를 인식한다. 이런 소재인데요. 생명체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능동적인 기본 기능으로서 주위를 인식하고 주위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 주위에 적응해가기 위해 감각기관을 이용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굳이 부연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에 따라 강점을 가지는 감각기관의 종류가 다르다. 어느 생물은 촉각이 발달해 있고 어느 생물은 청각이 발달해 있고 어느 생물은 후각이 발달해 있고 어느 생물은 시각이 발달해 있고 어느 생물은 미각이 발달해 있다. 여러 기관이 같이 발달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이게 또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생명체마다 어떤 특정의 감각기관이 강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에 따라서 어느 감각기관이 발달해 있는지에 차이가 있으며 혹시 예를 드려보면은 눈에 의한 시각이 발달한 동물로는 저는 독수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에 의한 청각이 발달한 짐승에는 사성 약한 동물일수록 자그마한 소리에 몸을 보호해야 되겠죠. 코에 의한 후각이 발달한 짐승으로는 개와 돼지 그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공항에서 개를 마약 검출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거기에 역점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해 가장 멀리,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시각이다. 따라서 시각 능력이 발달한 생명체가 일반적으로 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지능이 우수하다. 오감에 있어서 기능이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순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자에 의지할수록 하등 동물에 속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가볍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또는 멀리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 이런 감각기관이 발달할수록 인식 능력이 우수한 그런 생명체 또는 고등 생명체가 주로 되고요. 그 순서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순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감각 능력의 범위가 좁을수록 생활 반경이 좁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각 능력 그 범위, 멀리 보거나 멀리 듣거나 또는 멀리 냄새를 맡거나 할수록 생활 반경이 크면서 넓게 사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사람에 있어서 그 보조 기기들을 활용하지 않고 순수 물리적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시각, 사람들의 시각은 최대 한 1km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청각은 몇백 미터, 후각은 몇십 미터, 촉각은 거의 붙어 있어야 되죠. 몇 센티미터 정도까지. 미각은 완전히 접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거리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갈수록 다시 말씀드려서 반대로 보면은 미각에서 촉각, 촉각에서 후각, 후각에서 청각, 청각에서 시각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정보가 담길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정보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생활 반경이 크고 따라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든가 그런데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참고로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오감의 인식 기능은 이같이 주위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인간과 같은 지능의 생명체에 있어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물리세계를 이해하며 탐구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인간은 물리세계를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물리적, 시공간적으로 매우 제약되는 그런 오감 기능을 그 이상의 두뇌 사고에 의해서 지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넓혀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재는 두뇌는 오감 이상의 사고 기능을 갖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두뇌의 1차적 기능은 신경망을 통하여 들어오는 오감 기능의 감각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필요할 때 대응을 하도록 몸의 해당 기관에 지시를 주며 육체의 일체를 감독, 통제, 제어하는 것이다. 즉 두뇌의 1차적 기능은 온 몸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두뇌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설명에 해당하죠. 그러나 생명체들에서 하등동물은 두뇌의 기능이 이러한 미미한 감각적 인식 능력에 머물지만, 고등동물일수록 이러한 오감 기능에 대한 반응 이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상상하며 자신은 물론 주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법칙과 이치를 깨닫는다. 고등동물 또는 인간일수록 오감 이상의 이해 능력으로 물질을 이해하고 또한 물질 자체를 넘어 운동이나 변화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더 나아가 어떤 자연 법칙과 이치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 소재는 두뇌가 발달할수록 지능이 높은 고등생물이 된다. 이것도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소재이죠. 두뇌의 기능이 무리세계에 대한 오감의 인식 기능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연에 깊이 들어있는 법칙과 이치를 깨달을수록 고등동물이 된다. 고등동물일수록 물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며 나아가 법칙과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은 물리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오감 기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더 자세히 보고 더 멀리 보기 위하여 현미경과 망원경 같은 도구들을 그리고 온도를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온도계를 사용하는 등 각종 측정 장치들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오감 기능을 확장한다. 이건 앞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여기 나오고 있는데, 물리적 성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감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 예를 들어드렸었죠. 여기에 영장류인 인간은 오감으로 느끼고 단순히 자연에 있는 것에 대해 관찰하거나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포함한 여타 존재들의 존재 이유와 원인을 알기를 원하며 삶의 의미와 사후까지를 포함해 깊이 사색한다. 조금씩 형이상학적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영장류인 인간은 물리적인 현상은 물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원리 및 법칙과 이치 또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까지도 이해하려 한다.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크게 깨달을수록 큰 혼을 갖추는 생명체가 된다. 생명체에서 정신적인 활동은 자신을 느끼고 주위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더 나아가 자연을 느끼고 자연 법칙과 이치를 이해하고 신까지 느끼는 활동이다. 앞에서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 활동이란 개체의 혼이 신을 느끼고 신과 교류하는 그런 채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채널이 동작된 상태, 그걸 정신적 활동이라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나온 자연과 또한 신의 내용인 이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은 단순한 인식의 수준을 넘어선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영감을 느끼고 계시까지 느끼는 것이 정신적인 활동이다. 영감과 계시는 자연과 동기가 되고 조화가 됨을 넘어 우주 자연의 물리세계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정과 원인을 느끼는 것까지 이르러야 나타난다. 조금은 특이한 내용이 들어있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영감과 계시를 포함해서 우주 발생 근원까지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감과 계시까지 나타나려면은 자연과 동기가 되고 조화가 됨을 넘어서서 우주 자연의 물리세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느끼는 것까지 이르러야 어떤 계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명상하는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유는 신에게서 나오기에 모든 것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며 따라서 각 개체는 서로를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 법칙과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생명체들의 발전해온 과정에 따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수준이 다르고 또한 후천적 개발로 느끼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만유 자연을 느끼고 자연 법칙과 이치를 이해함은 기본적으로는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후천적 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결국은 혼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체들의 혼은 신의 세계의 일부 투영으로서 개체에 따라 혼들이 다른 것은 신의 세계 중 다른 부분들을 투영하기 때문이며, 투영되는 신의 세계가 커질수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객관성이 더욱 커지고 또한 능동성이 커진다.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이 약간 반복되고 있는데요. 개체들이 신의 속성인 이치를 이해함이 신의 일부 투영에 해당하며, 이것이 개체의 혼이 되며, 이치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혼이 커지면서 객관성이 커지면서 충돌이 작아지면서 능동성이 커진다 라는 내용인데요. 능동성이 커지는 것은 뒤에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이 될 거고요. 이치를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은 신의 세계와 계속하여 교류하는 과정이고, 신의 세계와 계속하여 교류하는 과정은 정신적인 활동을 계속하며 혼을 키워가는 과정이 된다. 혼의 개발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폰을 키워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를 넘어서서 신과 교류하며 참혼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자폰과 참혼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그런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나온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자폰에 해당하고, 신의 속성을 직접 이해하는 것은 참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잠깐 보이고요. 이치는 신의 내용으로서 물리세계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형 개념이면서 물리세계에 배어있게 된다. 따라서 이치를 크게 깨달을수록 자연 법칙과 물리 법칙을 넘어 신의 세계를 크게 느끼게 되며, 신의 세계를 크게 느낄수록 신에 가까이 가며 큰 혼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정리까지 해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종합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재는 혼의 주제하에 개체의 의지에 따라 현실에서 발휘되는 정신을 능동성이라 부른다. 능동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능동성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갖추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능동성은 남에 의해서 동기되지 않고 스스로에 의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의지로서 행위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다. 능동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동성의 반대는 수동성이다. 수동성은 움직이는 동기가 자발적이지 못하고 외부에 의지하는 경우이다. 즉, 수동성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위에 옮기지 못하고 남의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외부적인 힘의 작용에 따라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타율적인가에 따라 완전한 능동성과 완전한 수동성 사이에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된다. 능동성의 반대인 수동성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를 크게 깨달을수록 능동성이 커진다. 잡지식을 많이 알면 일상생활에서 능동성이 커지나 참지식, 즉 자연의 법칙과 진리와 이치를 많이 깨달으면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성을 넘어서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써 스스로 충족하고 스스로 존재해갈 수 있는 능동성이 커지게 된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은 설명을 드렸죠. 상식과 지식을 많이 깨달으면
자폰이 길러지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능동성이 커지나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으면 신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참혼을 키우면서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면서까지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참혼, 자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우선은 상식과 지식, 그 다음에 이치와 진리, 그런 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왜 상식만을 많이 가지면 일상생활에서 능동성이 커지나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동성은 발휘가 될 수 없는지, 그 중간에 지식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재에는 큰 혼을 가진 생명체일수록 능동성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생명체이다. 능동성은 암과 판단 능력에서 온다. 많이 알면 그만큼 생각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행동하고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커질 수 있다. 설령 알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해도 멀리까지 전파되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능동성이 클수록 크게 살아있으면서 주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하는 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이고요. 능동성이 크면 크게 살아있음의 증표이다. 능동성이 크면 주위의 변화에 적응이 잘 되면 물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큼을 의미한다. 진리와 이치를 많이 깨달을수록 혼이 커지고 초연해지고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해가며 크고 넓게 사는 이유는 능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의 속성의 이치와 진리를 많이 깨달을수록 큰 혼을 가지게 되고 더욱 능동적이게 되고 또 더욱 크게 살아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커진다.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100%의 완전한 능동성은 어느 것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고 영구히 존재해갈 수 있는 능력의 능동성이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구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신은 완전하고 철저한 능동성을 갖춘 존재이다. 오늘 마지막 문단인데요. 100% 완전한 능동성은 어느 것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고 또 영원히 존재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능동성을 갖춘 존재인데 그 존재를 저는 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따라서 신은 원천적으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구히 죽지 않는 존재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 입장에서는 신의 속성을 얼마나 많이 갖춘 생명 존재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 속성인 이치와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큰 혼을 키운 그런 사람인가에 따라서 능동성이 커지면서 그 능동성이 물리적인 시공간을 넓고 크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있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린 거를 종합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주에 4.2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혼과 전체혼에 이어서 4.3장 생명체들의 차이는 혼의 질과 정신활동 크기에 따른 능동성의 차이다. 이런 타이틀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로서 생명체를 육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생명체는 감각기관으로서 물리세계의 현상을 인식을 하나 두뇌는
오감 이상의 사고 기능을 가짐으로써 자연 법칙과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 단순한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그걸 넘어서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다음 두뇌가 발달한 고등생물, 더 나아가 영장류일수록 자연 법칙과 이치를 넘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후 그리고 신의 존재까지도 느끼게 된다. 일반의 물리 세계보다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크게 깨달을수록 훌륭한 혼, 참혼을 갖추는 생명체가 된다. 혼의 주제하에 개체의 의지에 따라 현실에서 발휘되는 정신을 능동성이라 부른다. 원초부터 항상 옳게 존재하는 그러한 이치로 100%를 이루고 있는 신은 무엇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100% 능동적인 존재이듯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달아서 참혼, 자폰보다는 참혼을 크게 가진 그런 생명체일수록 능동성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이며 넓고 오래 살아 있게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혼동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거하고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더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있는 개념으로 되는가, 그러면서 앞으로는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또는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모든 것이 이어진다. 그 설명을 제가 앞에서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꼭 잊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모든 것이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영원, 영구한 개념이 나타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을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주는 4.4장 인간의 살아있음의 핵심은 혼이다. 또는 혼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신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혼과 자폰 그런 편인데요. 특히 어떻게 해서 인간의 주체는 혼이 되는가, 그리고 육체는 혼이 거주하는 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특히 참혼과 자폰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제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자폰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자폰 위에 참혼을 크게 깨달아야 진정한 훌륭한 혼을 가지면서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는 내용이 될 텐데, 그 참혼과 자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